능력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많이 이룬 사람들이 이 성취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도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 안녕하세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인데요. 우리의 능력이 보상을 완전히 결정한다 라고 보고 있지요. 오늘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1996년에 의과대학을 거의 꼴등으로 입학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꼴등으로 입학했는지 알게 되었냐 하면요. 입학사정관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신입생 MT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빨리 따라서 가라. 정말 이렇게 운 좋게 의과대학에 뒷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더 빨리 죽고 더 많이 아픈가 고민하던 저는 그 졸업하던 해에 경제학과로 가게 되었죠.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는 신입생들 2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퇴학을 시킵니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데요. 제 성적이 한 14등, 15등, 16등 이 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극적으로 박사 종합시험에 붙고서 박사 상급 과정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코넬 대학교 정책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코넬 대학교 정책학과의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지도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의 성취에 운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운은 어디서 태어났는가입니다. 세계은행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별은 무엇인지, 교육 연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변수를 조사한 다음에 살펴본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1인당 평균 GDP와 불평등 지수인 지니 코에피션트 단 2가지가 그 사람의 성취, 임금의 50%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 하나만으로 50%의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마도 부모가 주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는 2가지 중요한 것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유전을 물려주죠. DNA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는 어릴 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이거 2가지를 동시에 물려주기 때문에 유전과 어릴 때의 환경을 구분해서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이방된 아이들과 생물학적 자녀들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결과는 부모가 준 유전이 임금의 30%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어난 나라 50%, 유전 30%, 어릴 때의 환경이 아무리 못해도 한 10% 플러스 알파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노력은 어디 갔느냐? 10%, 20% 이것은 내 노력이냐? 그런데 말입니다. 어릴 때의 성장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더 노력할 수 있고 덜 노력할 수 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대학교 입시에 운 좋게 마지막으로 꼴등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굉장한 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졸업할 때 우리나라에 IMF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경제 위기가 온 친구들은 그 뒤로부터도 10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야,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래.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자꾸나. 그리고 혹시 불운이 닥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으렴. 이것은 우리가 운 나빴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리고 불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그 사람은 자기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이러한 좋은 운 혹은 나쁜 운을 겪은 사람들이 결과는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칠레의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칠레에는 두 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칠레 대학교와 칠레 카톨릭 대학이죠. 칠레 주요 기업들의 상당수가 칠레 대학과 칠레 카톨릭 대학의 상대와 법대 출신이죠.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X축에는 수능 점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커트라인을 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붙은 분들이고요. 이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떨어진 분들입니다. Y축엔 무엇이 있냐면 졸업 후에 나중에 상위 0.1%의 부자가 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칠레 카톨릭 대학교와 칠레 대학의 주요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부자가 될 확률이 달라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입학 커트라인의 바로 위에는 아슬아슬하게 붙은 학생들이고요. 바로 아래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학생들인데요. 요 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남자고 요 밑에 있는 마름모꼴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상위 0.1%의 부자가 될 확률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학생은 약 2%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붙고 나면 그 확률이 2%에서 대략 3%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증가는 남자에게만 국한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이 운 좋게 칠레 카톨릭 대학, 칠레 대학에 붙었어도 상위 0.1%의 부자가 될 확률이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이 남자 중에서 명문 사립고를 나온 학생과 그냥 일반 공립고를 나온 학생들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런 좋은 대학에 붙었어도 그 과실은 사립고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대학에 갔어도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은 전혀 이런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칠레에서 좋은 대학에, 운 좋게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정말 부자가 될 확률은 남자, 그 중에서도 명문 사립고 졸업생, 아마도 부모가 부자인 학생들이었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과실이 집중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대학교에 떨어진 학생들과 아슬아슬하게 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은 거의 그 능력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붙은 학생들, 이 더 많은 과실을 누리는 것은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실이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운의 재분배 구조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문고를 똑같이 졸업했어도 큰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임원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사립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끼리의 클럽이 형성되어서 대학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 친구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데 이러한 클럽에는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자인 친구들이 명문대학교에 가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과연 칠레만의 일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도 그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 큰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었겠죠. 스카이를 졸업하고 나면 무언가 무유형의 베네핏을 누립니다. 이것을 좋은 대학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리미엄이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었을 확률은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구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추측하건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예전 동료 교수였던 코넬 대학교의 로버트 프랭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인생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 이 성취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취는 내가 이룬 건데 왜 국가가 뺏어가려고 하지? 라고 반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도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운은 인생 성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80% 이상이 운입니다. 그런데 그 운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죠. 운은 대개 굉장히 불평등하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운 좋음을 경험했을 때 그 과실은 무언가 더 있는 집안이, 무언가 더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립니다. 불운의 결과는 없는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불운했어도, 똑같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유전병에 걸렸어도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는 그 아이의 성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행을 겪었어도 내 집안이 부유하고 괜찮으면은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굉장히 어려운 집에 태어나면은 똑같이 불운을 겪었어도 걔는 그것을 더 크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이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지난 20년간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credibility revolution, 신뢰성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의 질과 양이 비약적으로 상승되었고 경제학 연구 방법론들이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라즈 채티는 뉴욕타임즈 아티클에서 경제학이 이제는 과학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초등학교 클래스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22명에서 25명 정도가 한 반의 학생 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15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일부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자 급기야는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테네시주의 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들은 제비를 뽑아서 15명 클래스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대로 22명 내지 25명 클래스를 가고 이 친구들의 삶을 20년간, 30년간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2명과 15명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대략 5 내지 10% 향상, 그러니까 작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임금이 더 올랐는데요. 이 늘어난 임금의 대부분은 클래스에서 약간 문제 있었던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25명 클래스에 있었으면 아마도 선생님이 이렇게 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낙오됐을 만한 친구들이 15명 클래스로 옴으로써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대로 챙겨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학창시절의 긍정적인 경험과 팔로업이 이 친구들의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이었죠. 지금 이때의 실험은 미국 사회에서 클래스 사이즈를 굉장히 줄이는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에비던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맹모 삼천 지교입니다.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창시절에 좋은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까요? 이거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 사회는 Moving to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은 환경을 가진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 이사 갔을 때에 그 집의 월세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 아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그때 아이의 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생이 된 다음에 이사 간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던지 오히려 아주 작은 역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오히려 안 좋지만 친구 관계가 아직 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초등학생들한테는 더 큰 개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경제학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는 데도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X축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제 나라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Y축엔 무엇이 있냐면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에 투자의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때 엄마의 건강과 그 다음에 아이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투자하는 것 혹은 어른이 되어서 뭐 코딩을 새로 배운다든지 하는 이런 직무교육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실험과 준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알아냈고 그 연구의 결과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 제임스 해크만 커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는 불평등하게 흩뿌려지는데요.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불운을 극복할 힘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불운을 극복할 힘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의 열매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 하면 이 불운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나옵니다.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 좋은 유치원 가고 어릴 때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임스 해크만이 발견한 내용은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공부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성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임금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공부 잘하는 능력과 비인지 기능의 능력이 얼마나 임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이 나쁘면 당연히 임금이 낮죠. 비인지 기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인지 기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월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올라가는 정도가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성취, 이거를 월급으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비인지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중요한데요. 이 비인지 기능이 언제 주로 형성이 되냐 하면 5세 미만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 배우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나쁜 환경을 만나서 방임되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임될 만한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비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임스 해크만이 알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시절보다 더 중요한 태아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보다 태아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순간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오려는 그 출산의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뇌에 상처를 받으면은 그 결과는 평생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태아기 과정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다가요.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연구가 임신 시 독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연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요. 1918년 후반부터 1919년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운 없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독감을 걸림으로써 그 당시에 내가 태아일 때 독감에 걸렸던 아이와 태어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아이들을 삶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60년이 지나서 그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장애 비율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력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그림이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입니다. 위에가 남자, 아래 동그라미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X축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늦게 태어나면 늦게 태어날수록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큽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사회가 좋아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큰 거죠. 그런데요, 여기 움푹 들어간 집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냐면 1919년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특정 집단 하나가 푹 꺼진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경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 하면 X축이 언제 태어났느냐입니다. Y축은 나이가 60살이 되어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요,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푹 하고 올라온 집단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독감을 경험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태아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가를 처음 인류가 알게 된 연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전쟁입니다. 뱃속에서 한국전쟁을, 우리 6.25를 더 참혹하게 경험했던 그런 분들은 인생이 굉장히 더 참혹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내가 몇 년도 태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Y축은 사무직 종사자이냐 아니면 비숙련 노동자들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까만 동그라미가 전문직일 확률인데요. 전문직일 확률이 더 젊은 분들한테 더 높죠. 그런데 갑자기 푹 하고 꺼진 집단이 있습니다. 1951년생입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의 비율도 점점 줄어드는데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비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게 언제냐고요? 1951년생입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와 강원도 태생한테만 발견이 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태생한테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1951년이 되면요, 전선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51년생 중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전쟁을 굉장히 참혹하게 겪으셨고 뱃속에서 그 결과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집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임신 중에 우리의 엄마,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어떤 친구들이랑 비교하냐 하면 임신을 끝내고 애를 낳은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은 내 아이가 나중에 집중력 장애를 겪을 확률이나 우울증 걸릴 확률이 10 내지 20%가 증가합니다. 이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아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ADHD를 경험할 확률이 10 내지 20% 올라갑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 그러니까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제학이 지난 20년간 밝혀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휴가가 지금은 최근에 바뀌어서 임신한 사람들도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육아에 주로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이제 출산 이후에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휴가 제도를 쓸 수 있어야지 산모가 보호되고 이것이 결국 태아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나중에 미래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산부의 보호는 국가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